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전치사 정리하면서 이제 관련된 문제 풀어봤었고, 오늘은 접속사예요. 근데 이 접속사 부분은 또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이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장이 길어지는 거라서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이 부분도 기본적인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나서 세부적으로 이제 하나씩 들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지 윤곽이 잡히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들으세요. 지금 일단은 34페이지 보면 그 접속사라고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서 했던 부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다시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테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기억이 나나 해보세요. 접속사에는 이제 거기 34페이지 보면 있어요. 접속사에는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있음. 이 두 가지 이제 암기를 해 두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등위 접속사는 and나 but이나 or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몇 단어가 더 있는데 그건 이제 하다가 암기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일단 처음에 쉽게 할 때는 등위 접속사 and, but, or 뺄 나머지 전부는 종속 접속사다.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바로 쭉 읽어나가면서 할 테니까 빈칸들 채워가면서 들으세요. 등위 접속사 and, but, or는 반드시 대등, 거기다가 별표 치고요. 대등한 성격의 단어, 구, 절을 연결시킨다 라는 거. 그래서 등위 접속사가 나오면 앞뒤가 반드시 똑같은 성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둬요. 항상 뒤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뒤를 먼저 확인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형용사 구가 왔다 그러면 앞에 가서 형용사 구를 찾고, and 뒤에 뭐 명사가 왔다 그러면 앞에 가서 명사를 찾고, 이런 식으로 반드시 대등한 게 나오는데 항상 뒤를 먼저 찾고 앞으로 올라가면서 대등하는 것 찾는다는 것, 그거 꼭 명심하고요. 그 다음 종속 접속사는 단어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등위 접속사에 비하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단어도 많이 있는데 실제 용법으로 따지면 더 단순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종속 접속사는 또 이제 써가면서 들으세요. 반드시 절만 연결시켜요. 절. 그러면 이제 절이 뭐라는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요. 반드시 절만 연결시키니까 종속 접속사 뒤에도 절이 올 거고 앞에도 절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줄 따라서 종속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절이 오겠죠. 절이라는 건 주어 동사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와야 함. 이게 이제 절이 온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속 접속사는 종속절을 이끌어 주절에 연결을 시킴. 이제 여기를 보세요. 지금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우리 예전에 맨 처음에 했던 설명을 다시 한번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등위 접속사는 반드시 대등한 성격의 단어와 구와 절을 연결시키는 거라면 종속 접속사는 절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이라는 게 이제 주어 동사가 있는 걸 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등위 접속사는 단어도 구도 연결을 시킬 수 있는데 종속 접속사는 단어와 구는 연결을 못 시킨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공통점은 등위 접속사도 종속 접속사도 절을 연결시킨다는 점은 공통점이에요. 자, 이제 공통점도 이렇게 확인도 해두고, 그리고 지금 이제 종속 접속사의 마지막 줄에서 종속 접속사는 종속절을 이끌어서 주절에 연결을 시킨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종속절을 이끌어서 주절에 연결을 시킨다 해서 종속절과 주절이 이제 연결이 됐다고 해요. 종속 접속사에 의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문장이 바로 복문이에요. 우리 예전에 그 앞부분에서 설명들 다 나왔던 거예요. 복문이라는 거 다시 떠올리면 되고. 그리고 등위 접속사가 절과 절을 연결할 때 이제 그 절들도 대등하겠죠. 그때는 이제 주절 종속절이라는 말은 안 써요. 그래서 등위 접속사가 절과 절을 연결하면 그런 문장을 중문이라고 한다 했어요. 예전에 이제 배웠던 거 잠깐 복습을 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종속접속사는 종속절을 이끄는데 이제 추가로 해서 쓰세요. 종속절에는 종류가 세 가지예요. 종속절의 종류가 세 가지.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그러니까 종속절의 종류가 세 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러면 종속 접속사의 종류도 세 가지인 거예요.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이 중에 부사절 접속사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치사처럼 제일 기본적인 용법 하나에다가 단어 암기만 계속 해버리면 아주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제일 쉬운 게 이 부사절 접속사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럼 남아있는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긴 문장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 줄 테니까 여기를 좀 잘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명사절 접속사는 이미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배웠어요. 아무 뜻 없지만 그냥 이제 절과 절을 연결시키고 명사절을 이끄는 대표적인 접속사가 바로 that.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생각이 나나 보세요. 명사절 접속사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if와 whether. 그리고 의문사. 이 의문사 속에는 다시 세 가지로 의문대명사, 의문형용사, 의문부사. 바로 이것도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게 뭐냐면 if와 whether와 의문사가 바로 간접의문문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간접의문문 배울 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강조를 많이 한 이유가 이제 지금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간접의문문에서 배웠던 이 if와 whether와 의문사, 이게 바로 명사절 접속사거든요. 이 의문사와 거의 형태도 똑같고 구별도 똑같은 게 지금 우리가 추가로 배우려고 하는 형용사절 접속사예요. 간접의문문을 강조를 많이 했던 이유는 이 형용사절 접속사와 정확한 구별을 하기 위해서 강조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 중에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게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조금만 더 배우면 되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하면 되고요. 그러면 형용사절 접속사는 뭐냐면 그게 바로 관계사예요. 이 관계사가 의문사와 성격은 다르죠. 의문사는 명사절 접속사고 관계사는 형용사절 접속사니까 성격은 다르지만 의문사와 관계사는 형태가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방금 잠깐 얘기했지만 구분도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의문사의 의문대명사, 의문형용사, 의문부사 이렇게 나눠서 완벽하게 여러분들 외워두라고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관계사에도 구분이 똑같이 그렇게 세 가지예요.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 관계부사 이렇게. 그러면 의문대명사와 관계대명사는 성격은 다르지만 형태는 거의 일치가 돼요. 의문형용사와 관계형용사도 완전히 일치된다 보면 되고 형태가 의문부사와 관계부사도 형태가 완전히 일치가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먼저 1차적으로 간접문을 강조를 많이 했던 거고 오늘 이제 이 관계사를 배운다고요. 관계사를 배워서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이 의문사와 관계사를 또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명사절과 형용사절의 완벽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초 수업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 수업에서 배우는 건데 형용사절 접속사로 이 관계사를 배우게 되죠. 배우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로 배우게 되면 거기서 나머지 명사절 접속사가 다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은 기초 수업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 수업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계사를 정확하게 해두면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 지금 우리 기초 영어가 다 끝나고 나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업이 이제 끝이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본 수업의 관계사 부분을 같이 들으면서 이 부분을 같이 정리를 해버리세요.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는 완전히 다 끝나요. 형용사절 접속사는 우리 기초 수업에서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간단한 부사절 접속사만 원칙 하나 알고서 계속 단어 암기만 하면 이 종속 접속사 복잡했던 게 쭉 정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종속접속사가 등위접속사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한데 그 이유가 바로 의문사와 관계사의 정확한 구별. 안 된 사람들은, 이게 안 된 분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가는 거고, 그러면 문장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이게 정확하게 되면 문장이 정확하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와 연결된다고요. 해석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긴 문장도. 우리가 맨 처음에 영어 배울 때는 주어 동사가 하나만 있는 이 짧은 문장을 배우다가 점점 긴 문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긴 문장의 해결 방법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접속사의 큰 윤곽을 잡았으면 오른쪽에 그 35페이지는 전치사 문제인데 이건 지난주에 다 했고요. 그리고 또 34페이지 아랫부분에 등위상관 접속사는 우리 일치 부분을 할 때 이미 정리가 끝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잘 안 외워진 분들은 등위상관 접속사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암기하면 되고. 자, 이제 넘겨서 36페이지를 보세요. 거기에 이제 관계사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하려고 36, 37페이지에 이제 연습 문제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해두면 이제 영어에 대한 실력이 확실하게 올랐다라는 게 분명히 느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좀 연습들을 하세요. 이제는 관계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36페이지. 그 제목에다가 아예 써놓으세요. 관계사는 형용사절 접속사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관계사 바로 밑에 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관계대명사 해서 밑에 이제 빈칸들이 있고 또 관계부사라고 해서 빈칸들이 쭉 있는데 거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보세요. 방금 말한 것처럼 관계대명사는 의문대명사와 형태가 거의 같아요. 구분도 거의 똑같고 사람, 사물 구분이. 또 관계부사는 의문부사와 완전히 형태가 일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먼저 채워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들으세요. 자, 일단 한번 써봤으면 이제 지금부터 여기를 이제 구분을 할 테니까 보세요. 의문대명사, 의문형용사, 의문부사는 벌써 적어도 2번 이상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들었어요. 기초 수업만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관계사라는 걸 일단 처음 하는데 그 중에 관계형용사에 대해서는 별 의미 두질 말아요. 의문사에서도 의문대명사를 정확하게 알아두면 의문형용사는 간단하게 정리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관계대명사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두면 관계형용사는 그냥 쉽게 끝나는 거니까 관계형용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말고요. 조금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들어요. 자, 이제 여기를 보세요. 그 단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에는 선행사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선행사라는 개념은 바로 이제 연이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이걸 모르더라도 일단 신경 쓰지 말아요. 다만 이제 구분하는 법만 좀 신경을 써둬요.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쭉 나열할 건데 관계대명사도 대명사거든요. 명사 대신에 쓴. 그래서 관계대명사도 만약에 명사 대신에 썼다? 그러면 그게 주어 대신에 썼다? 그러면 주격관계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대신에 썼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대신에 썼으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대명사니까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관계형용사와 거의 용법이 일치한다고 보면 되니까 관계형용사는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관계대명사를 이제 종류를 나열할 때는 선행사의 종류를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선행사는 명사예요. 근데 이제 이 명사의 내용을 구분하려면 당연히 이렇게 구별해야 된다고요. 사람과 사물 이렇게. 그러면 선행사가 사람일 때 쓰는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물일 때 쓰는 관계대명사가 쭉 나올 거고 선행사가 사람, 사물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 추가로 배울 거고 선행사가 주로 사물인데 이 선행사를 포함하는 게 있거든요. 관계대명사 중에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또 이제 정리를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단어를 쓸 테니까 보세요.
의문대명사를 외우고 있는 분들은 관계대명사를 처음 보더라도 금방 외울 수 있어요. 먼저 선행사가 사람이다. 그러면 관계대명사 이거예요. who, whose, whom. 의문대명사에서 사람을 몰랐을 때 who, whose, whom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뭐 쓰냐면 주격에는 which, 목적격도 which, 그리고 소유격 선행사가 사람일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whose.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문사하고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나오기는 하지만 일단은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똑같이 whose를 쓴다. 의문대명사 할 때는 주로 이제 whose는 사람에만 쓰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관계대명사는 whose를 사물에도 쓴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기초 수업에서 듣긴 듣는데 여기서 이 지금 설명하는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본 수업에서도 이걸 강조를 많이 해주거든요.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요. 선행사가 사물일 때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of which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대신 조심할 것은 whose를 사용하는 표현도 있고 of which를 사용하는 표현도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equal 표시를 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equal 표시를 하지 말고 이렇게 나열만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of which에는 이제 별도로 별표를 쳐두고요. 그 다음 선행사가 사람, 사물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게 주격 관계대명사가 대시예요. 그리고 소유격은 없어요. 목적격은 또 다시 대시야. 그러면 처음으로 이제 의문대명사와 형태가 다른 게 하나가 나온 거예요. 관계대명사 대시, 대시라는 접속사가 관계대명사로도 쓰이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게 하면 되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래요. who 대신에 that을 써도 되고요. which 대신에 that을 써도 돼. 선행사, 사람, 사물 뭐든 사용할 수 있으니까. 또 목적격 that도 마찬가지예요. whom 대신 쓸 수도 있고 which 대신 쓸 수도 있어요. 다만 소유격은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선행사를 포함한다고 하는 거. 마지막에 주격 관계대명사의 what. 그리고 소유격은 또 역시 없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what.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선행사를 포함하는 what은 이것도 기초 수업에서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기초 수업에서 해야 될 것은 이 기본적인 걸 확실하게 아는 거. 이걸 기초 수업에서 하는 거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본 수업에 가서 what을 배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 끝나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열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관계대명사는 쭉 그 표를 다 채웠는데 이제 단어를 한번 다시 보세요. that을 제외하고는 who, whose, whom, which, what 요 5단어. 이래서 의문대명사와 형태가 거의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야. 의문대명사와 형태는 똑같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형태 한번 확인했죠. 자, 다음에 관계부사를 보세요. 관계부사에도 똑같이 선행사라고 이제 거기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관계부사도 선행사는 명사예요. 그런데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쓸 때는 선행사의 기준을 사람이냐 사물이냐 그 뜻이 명사의 뜻이 사람이냐 사물이냐를 구분을 해서 관계대명사를 쭉 썼다면 관계부사는 선행사의 기준이 사람 사물이 아니에요. 기준이 달라요. 선행사의 기준이 시간을 뜻하는 명사인지 장소를 뜻하는 명사인지 이유를 뜻하는 명사인지 방법을 뜻하는 명사인지 선행사 구분 방법,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hous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관계대명사와 연관을 시킬 거면 이게 집이니까 사람이 아닌 사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계대명사 이 부분이 연결이 될 거고 만약에 house가 관계부사와 관련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집이라는 뜻의 명사지만 관계부사랑 관련될 때는 집은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여기 장소. 선행사가 장소인 경우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관계부사는 부사기 때문에 종류로 바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 관계부사가 또 의문부사와 형태가 완전히 일치해요. 여기는. 그리고 의문부사에서 그 종류를 구별을 했던 것을
여기를 그대로 보면 그 구분하는 방법까지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보자마자 여러분들 외울 수 있어요. 관계부사의 종류, 선행사가 만약에 시간이다 그러면 when, 장소다 그러면 where, 이유면 why, 방법이면 how 이렇게 쓰게 된다고. 그리고 옆에를 보면 뭐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별로 뭐 의미 두지 마세요. 이건 뭐 아주 간단하게 암기가 돼요. 관계부사를 이렇게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니까 여긴 처음에는 의식할 필요 전혀 없고, 다만 관계대명사와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기준 이렇게 적어주고 관계대명사의 격에 따라서 약간은 복잡하지만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근데 관계부사는 선행사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설명했고, 그 다음에 종류를 쓰면서 이제 간단히 끝이 났어요, 다. 그런데 관계부사에는 뭐가 있냐면 선행사 중에 예를 들어서 시간이다. 그러면 시간을 대표하는 선행사가 하나 있어요. 장소도 마찬가지고 이유도 마찬가지고 방법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간에 해당되는 그 명사들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day, 뭐 week 또는 month 이런 단어들이 날, 주, 달 이런 거니까 이런 단어들이 다 시간을 뜻하는 명사거든요. 근데 이런 걸 대표해주는 단어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이 선행사를 기준으로 나눈다 했을 때 이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이 뜻을 가진 명사들이 바로 관계부사에서는 대표적 선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 선행사를 처음부터 암기를 하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관계부사를 처음 배우는 분들은 그 대표적 선행사, 다른 것들도 선행사가 가능하지만 관계부사에는 대표적 선행사라는 게 있다 해서 그 대표적 선행사와 관계부사를 쭉 이렇게 맞물려서 읽어가면서 암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적혀 있는 건데 한번 쭉 들으면서 하세요. 시간의 대표적 선행사는 the time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땐 이렇게 the time when. 장소의 대표적 선행사는 장소라는 뜻을 가진 place. 그래서 이거 암기할 때 the place where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부사 암기는. 이유를 뜻하는 명사는 the reason. 그래서 암기할 때 the reason why. 방법을 뜻하는 명사는 the way. 그래서 이제 암기할 때 the way how. 이러면서 이제 관계부사와 대표적 선행사는 연결해서 이제 암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에 조심할 게 이 방법 있죠, 방법. 방법일 때 the way how를 썼는데 이렇게 the way에도 괄호를 쳐놓고 how에도 이렇게 괄호를 쳐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형태를 일단 알았으면 이제 문장 하나를 설명을 할 테니까 그 설명을 잘 듣고요. 그 A번 문제, B번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이제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번, B번까지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관계대명사랑 관련된 이론을 더 이제 쓰기로 하고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럼 이제 A번하고 B번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들었지만 바로 이거 있죠. 선행사라는 게 뭔지는 지금 이제 안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선행사가 뭔지를 설명을 하면서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를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이제 여기를 다시 봐요. 관계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관계사가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형용사절 접속사인지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접속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접속사라면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사를 사용해서 문장과 문장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을 그 책에 있는 예문 말고 더 쉬운 예문 가지고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기 설명을 이제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하는 설명에는 뭐가 나오냐면 선행사라는 게 뭔지가 나오고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과 문장을 합치는지 그 부분이 나오고 왜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형용사절 접속사인지 이런 설명들이 바로 이제 요 하나에 설명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쉬운 문장이에요. 바로 이 문장을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문법적인 사항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버리면 그러면 관계대명사 부분도 정말 쉽게
쉽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렇게 문장을 쓰세요. This is the house. 지금 해주는 예문보다 더 쉬운 문장은 없다고 보면 돼요. 정말 쉬운 문장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 문법적 설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문장을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것이 그 집이다. 이런 아주 간단한 문장에다가 또 하나 He lived. live를 이제 과거로 쓰기로 하고요. in the house. 그 남자가 그 집에서 살았다. 이렇게. 이런 두 문장이 있다고 해요.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라. 이런 류의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문장과 문장을 합치려면 접속사라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접속사 중에 뭘 써야 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 두 문장을 잘 보세요. 이 두 문장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앞문장의 the house와 뒷문장의 the house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진 명사나 대명사가 이렇게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바로 관계사라는 접속사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는 이렇게 반드시 같은 뜻을 가진 명사 내지는 여기서 이제 명사가 한번 나왔으니까 뒷문장에서는 이렇게 대명사로 바꿨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시라고.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진 명사와 명사 또는 명사와 대명사가 있을 때 바로 관계 대명사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쓸 수 있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두 문장에 같은 뜻을 가진 명사가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연결 못 시켜요. 다른 접속사를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같은 뜻을 가진 명사나 대명사가 있을 때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관계대명사로 연결할 수 있는 문장이 이제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바로 해석을 해보면 같은 뜻을 가진 명사나 대명사가 반드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 앞문장에 the house라는 명사 있죠. 이걸 바로 선행사라 부르는 거야. 그러면 뒷문장에는 선행사와 같은 뜻을 가진 명사와 대명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선행사라는 개념을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선행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업을 안 들은 분들은 선행사가 뭔지 굉장히 어렵게 느꼈을 수 있지만 지금 들은 분들은 뭐 간단하게 끝나버렸잖아. 그래서 이제 저게 선행사구나 라고 알았죠? 그러면 이제 두 문장을 합칠 거예요. 그때 선행사와 같은 뜻을 가진 명사나 대명사가 뒷문장에는 반드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the house 대신에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또 the house의 뜻을 가진 it, 이 단어 대신에 바로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를 잘 해봐요. 명사나 대명사 대신에 관계대명사 썼잖아.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바로 대명사라 이 말이에요. 명사 대신 썼으니까 대명사 대신 썼으니까 바로 관계대명사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게 또 관계대명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결론은 이거예요. 관계대명사는 이제 요 개념을 잘 기억하세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선행사를 찾았죠. 같은 뜻을 가진 단어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 선행사와 같은 뜻을 가진 바로 요 단어 대신에 관계대명사를 쓰겠죠. 그럼 이제 관계대명사 뭘 쓰냐? 뭘 쓰냐면 이 the house와 it의 위치를 보세요. 전치사 in의 목적어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관계대명사를 쓸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돼. 그 다음에 선행사가 house, 그러니까 사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바로 요거 which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the house와 it 대신에 바로 which라는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교체를 해요. the house와 it 대신에 which로. 그리고 나서 관계대명사는 대명사 역할도 하지만 접속사 역할도 하는 거죠. 그러면 접속사라는 게 자리가 어디냐면 문장과 문장의 사이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라. 자, 요게 정답이에요. 선행사가 있는 문장은 먼저 써요.
This is the house. 그리고 지금 선행사가 지금 이 경우는 문장의 이렇게 뒤쪽에 있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선행사가 문장의 앞에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도 선행사 바로 뒤에다가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뒤에 있으니까 일단 그대로 써놓은 다음에 좀 전에 the house와 it 대신에 관계대명사 which를 썼죠. 근데 이건 접속사라고 그랬잖아. 그럼 접속사 자리로 가야지. 그게 바로 문장과 문장 사이. 그래서 이 문장에서 which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요. 그러면 이제 which가 이끄는 절이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house라는 선행사 바로 뒤에다가 관계대명사 which를 쓰고, 그리고 이제 원래 있던 문장 he lived in을 이어서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합쳐진 거라고. 이게 정답이에요. 위에 있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라. 그럼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which라는 단어 뒤를 보니까 주어 동사 나왔어요. 그럼 이건 정확하게 접속사, 그리고 이제 종속 접속사. 그러면 which의 역할이 뭐냐? which가 이끄는 절이 여기서부터 이제 끝까지일 거 아니에요? 이게 역할이 바로 뭐냐면 house라는 선행사를 수식해요. 근데 house는 명사 아니에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전치사, 접속사, 관계사 부분을 들어가면서 형용사, 부사 설명도 먼저 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형용사, 부사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했잖아요. 그게 지금 이 개념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해놓으려고. 뭐냐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다. 그래서 which가 이끄는 절은 house라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절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형용사도 간단하게 복습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형용사절이에요. 그러면 which는 바로 형용사절 접속사겠지.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 접속사인 이유는 지금 방금 이것 때문에 선행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선행사는 명사,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 이렇게.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 접속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금 설명을 다시 한번 잘 새겨서 여러 번 반복하세요. 방금 했던 얘기. 자, 그래서 이제 한 문장 만들어졌죠. 이래서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 접속사구나까지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석하는 방법. 이곳이 그가 살았던 집. 관계대명사는 뜻이 없어요. 이곳이 그가 살았던 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 방법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다시 개념을 완전히 다시 원점으로 두고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 이제는 다시 똑같은 문장인데 이제 다른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똑같은 문장인데 그래서 또 연결을 시킬 건데 이제는 관계대명사 말고 다른 걸 사용해서 연결을 시킬 거예요. 뭐냐면 관계부사요. 관계부사를 사용해서 이 두 문장을 또 연결시켜 볼 테니까 또 방법을 잘 보세요. 관계부사도 선행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문장을 보니까 저 the house하고 지금 같은 또 하나의 어떤 명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부사를 쓸 때도 선행사는 똑같이 the house예요. 자, 그런데 방금 전에 관계대명사로 두 문장을 연결을 시킬 때는 the house와 같았던 여기 the house나 it 명사나 대명사 대신에 관계대명사를 썼다면 관계부사는 선행사는 똑같죠. 그런데 이제 선행사가 들어있는 뒷문장에서 이제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관계부사는 부사기 때문에 바로 여기요. the house 대신에가 아니라 선행사가 들어있는 in the house, 바로 이 부사구요. in the house 또는 in it 이렇게 부사구 또는 in the house를 한 단어로 장소부사 대어로 바꿔 쓸 수 있거든요. 그는 거기에서 살았다. 그럼 거기가 어디냐면 그 집이잖아요. 그러면 품사는 다르니까 완전한 동의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용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바로 관계부사는 부사나 부사구 대신에 바로 관계부사를 쓴다고요.
다시 정리해봐요. 선행사는 똑같지만 관계대명사는 명사나 대명사 대신에 쓰는 거고 the house나 it 대신에 쓴 거고 관계부사는 in the house 대신에 부사구 대신에 in it이라는 부사구 내지는 there라는 한 단어짜리 부사 이것 대신에 바로 관계부사 where를 쓴다고. 이렇게. 이 품사의 명칭을 잘 보면서 떠올려야 돼요. 관계대명사는 명사나 대명사 대신에 쓴 거라면 관계부사는 부사 아니에요. 부사. 그래서 관계부사 where는 부사 대신에 또는 부사구 대신에 쓰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놓으세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의 역할도 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라면 관계부사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관계부사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의 개념도 잘 여러분들이 익혀야 돼요. 기초적인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기초지만 더 이전에 배웠던 기초가 지금 여기 섞여 나왔어 벌써. 자,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했지만 관계대명사가 뭐 대신 쓰는지 관계부사가 뭐 대신 쓰는지를 이제 확실하게 구분을 해놓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또 두 문장을 연결을 시키면 선행사가 들어있는 문장은 그대로 또 써요. 그래서 this is the house 선행사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 where는 부사 대신에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신 썼어. 그런데 접속사니까 다시 문장과 문장 사이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where를 여기로 옮겨야지. 그래 놓고 남아있는 문장 he lived를 그대로 써야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바로 관계부사를 사용해서 처음 두 문장을 연결시키면 이렇게 돼요. 관계부사는 바로 여기. 근데 관계부사도 형용사적 접속사라고 그랬죠. 이제 그 이유도 또 확인해요. 관계대명사가 똑같아요.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 where부터 끝까지가 앞에 있는 the house 수식. 그런데 the house는 명사. 그러니까 where가 이끄는 절은 형용사 절이구나. 그러니까 관계부사 where는 형용사절 접속사구나.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공통점 차이점이 계속 맞물려 나오니까 다시 한번 들어요. 관계대명사도 관계부사도 선행사 바로 뒤에 오고 그러면 또 거꾸로 말하면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선행사 관계부사 바로 앞에 선행사가 오고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 둘 다 선행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절이다. 그리고 where와 which는 형용사절 접속사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마지막 문장 이곳이 해석이요. 이곳이 그가 살았던 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관계부사 where도 뜻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애초에 같은 문장 두 문장을 놓고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로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애초에 똑같은 문장이잖아요. 그럼 이 두 문장을 합친 이 윗문장과 아랫문장도 결론은 뜻이 같아요. 같은 뜻이에요. 이 윗문장과 아랫문장 뜻이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했으니까 좀 간단하게 복잡한 거 좀 빼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관계부사를 사용해서 지금 이제 두 문장 연결시키는 것도 봤죠? 그러면 앞에 this is the house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그 상태로 두고 우리 방금 한 관계대명사 자리에 이제 where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게 he lived. 이제 이렇게 썼죠? 이 문장을 보고 이론 정리를 잠깐 할 테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을 정리를 또 잘 해보세요. 모습을 비교를 잘 해봐요. 모습을 비교를 잘 해보면 관계대명사 뒤를 봤더니 he가 주어고요. lived가 동사, in이 전사. 전사의 목적어 없죠. 근데 왜 없냐면 애초에 전사의 목적어가 the house였는데 the house 대신에 which를 썼잖아요. 그리고 나서 which를 접속사 자리에 옮겼잖아요. 그러면 요 in의 목적어가 뭐냐? 바로 which겠구나. 이러면 되지.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뭐냐? 그러면 선행사겠구나 라고 하면 되지.
선행사랑 똑같은 the house 대신에 which를 쓴 거니까 the house와 which는 같은 단어였구나 라고도 알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in의 목적은 이걸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in의 목적어는 the house겠구나. 선행사가 원래 in의 목적어였겠구나. 그거 대신에 which를 쓴 거니까. 그 다음 where는 부사 구 대신에 쓴 거죠. 그리고 뒤를 봤더니 where 다음에 he가 주어, lived가 동사. 그리고 원래 문장을 한번 보세요. He lived in the house. 이 문장은 일형식 문장이에요. 주어 동사 나오고 뒤는 다 수식어만 나왔으니까. 자, 여기서 이론 하나를 뽑아내는데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실전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간접 의문문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들었던 거니까 다시 한번 이해를 해봐요.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었다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관계대명사 뒤를 보세요. 관계부사 뒤를 보고 원래 문장을 다시 한번 보고 자 봤으면 이 정도는 이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뭐냐면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구나 라는 거. 관계부사 뒤는 완전한 문장이 오는구나. 바로 이런 거. 이런 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몰라서 틀렸던 게 바로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정말 기초적인 얘기에서 조금만 이론만 여기다 연결시키면 간단하게 끝날 일을 바로 이런 부분 설명을 안 듣고 또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못 맞춘다고요.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해야지. 왜냐면 in의 목적어 없잖아요. 이유는 여기서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관계부사 뒤는 완전해야지. 관계부사는 부사 대신에 쓴 거기 때문에 바로 이걸 여러분들이 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론 정리 하나 끝냈어요. 근데 간접문에서 이걸 언제 배웠냐? 간접문에서는 이걸 했잖아요. 이제 관계대명사 말고 의문대명사. 의문대명사 뒤는 불완전하다. 이런 말. 또 관계부사 말고 의문부사 뒤는 완전하다. 이런 얘기를 이미 간접문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다시 여기다가도 또 도입을 해서 하면 그냥 간단히 끝나는 거지. 여기가 왜 불완전하냐? 이걸 빼고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대명사랑 의문대명사를 빼고 뒤를 보면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였는데 이걸 빼고 따지니까 여길 다시 봐요. in의 목적어가 the house인데 the house 대신에 which를 썼어. which를 앞으로 보냈고 그러면 which 뒤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완전하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완전해지냐? which를 넣고 이제 분석을 하면 완전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바로 이 자리에다가 빈칸을 두고 이 자리에다가 빈칸을 두고 관계대명사가 답이냐 관계부사가 답이냐 그렇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를 여러분들이 해서 이걸 외워놓으면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낸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조금만 더 들어요. 자, 다시 이제 여기서 방금 이제 말 속에 다 섞여 나왔는데 여기 전사 in 있죠. in의 목적어는 which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 in을 자신의 목적어 which 앞으로 보내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in which 하고 he lived 이렇게 써도 맞아요. 자, 그러면 요 세 표현이 같은 뜻이에요. 요 세 가지 표현이. 그러면 처음에는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가 일단 단어도 다르고 같은 문장에서 나오긴 했지만 단어도 다르고 뒤가 좀 다르잖아요.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 관계부사 뒤는 완전하다 이랬으니까. 그런데 방금 그 관계대명사에서 하나 변형을 시켜봤다고 in의 목적어는 which니까 자신의 목적어 앞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봤단 말이에요. in which.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장을 썼어.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렇게 세 문장이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을 비교를 해봐요. in which 뒤를 보니까 he lived. where 뒤를 보니까 he lived. 똑같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냐면 이렇게 동의어구나.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잖아. in which랑 where가 동의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전에 여기서 in 다음에 명사가 나왔을 때 in 다음에 명사를 there라는 부사로 바꿨죠. 그거나 in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로 바꾸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걸 적어줄 테니까 이제 보면서 외워버리세요. 전사 다음에 지금 이 문장을 보면서 전사 다음에 명사나 대명사, 전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나 대명사 와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바로 전 시간에 전사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게 합쳐지면 역할이 형용사 또는 부사 역할을 한다 했는데 지금 이 문장은 앞에 보니까 동사가 있어. 그럼 지금 이 문장은 부사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전사와 대명사가 합쳐져서 부사 역할. 바로 여기서 대명사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라고 그랬잖아. 전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전사의 목적어잖아요. 그러면 전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여기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아까 이내 목적어가 the house인데 the house 대신에 which를 쓴 거니까, 그러면 전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왔죠? 합쳐지면 보라고요. 여기다가 관계라는 말을 쓴 게 지금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합쳐지면 여기다 관계라는 말만 써버리면 되지. 관계 부사구나, 이렇게. 이걸 여러분들이 외워놓으면 여기다가 관계라는 말 넣으면서 여기다 관계라는 말만 넣으면 그냥 자연히 외워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또 여기다가 이제 해봐요. 만약에 전사 뒤에 의문대명사가 왔다. 그럼 의문 부사랑 같겠구나. 이렇게. 이거 대신에 의문이라는 말을 쓰면 여기 대신에 또 의문이라는 말만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제대로 외워놓으면 그 다음 거 암기하는 건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바로 이런 관계. 전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오면 관계부사와 바꿔 써도 되겠구나. 지금 여기 전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왔을 때 관계부사로 바꿔 쓸 수 있다.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면 설명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위에 표로 올라가 보면 그 표에 관계부사 부분에 관계부사 종류 적어주고 그 다음에 대표적 선행사 적어줬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죠. 이제 채울 테니까 보세요. 그러면 관계부사는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바꿔 쓸 수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이제 아무 이해도 안 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려면 한다면 무조건 또 외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여기 관계대명사는 전사 뒤에 나오니까 무조건 목적격 관계대명사고요. 관계대명사를 쓸 때는 선행사의 기준이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 아니라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의 기준이 사람, 사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라고요.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다 사물이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무조건 which인 거예요. 외울 것도 없고 이해만 해놓으면 그냥 간단히 다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앞에 전사를 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전사를 외우면 외우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형식적인 거예요. 뭐냐면 시간을 나타낼 때 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전사 at, on, in 이렇게 그냥 써놓으면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다. 시간의 대표적인 전사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적어만 놓으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장소의 대표적인 전사 at, on, in 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in 이걸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외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which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뻔히 드러나잖아. 그 다음에 이유를 나타낼 때 쓰는 대표적 전사는 for예요. 방법과 관련될 때는 in이고.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만 이제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암기할 필요는 없고 앞에 있는 전사는 자연히 우리가 문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거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전사 그 용법을 알아놓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야.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ich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A번 문제, 지금 이걸 이해를 정확하게 해놓은 다음에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A번 문제를 먼저 풀어야죠. 그리고 A번 문제를 풀고 났으면 이제 B번 문제를 푸는데 B번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장을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누는 연습을 해봐라 이거예요. 두 문장으로 나누는 연습을 하면 어떤 게 개념이 잡히냐면 선행사의 개념이 조금 더 정확하게 잡혀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도 대부분 보면 진도를 또 빨리 나가기 위해서 A번 문제만 대충 풀어놓고 답 맞춰놓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B번은 좀 왠지 복잡할 것 같거든. 근데 의외로 B번 단순하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건데 그럼 이걸 뭐 하려고 하냐?
선행사에 대한 개념을 잡기 위한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A번 문제 풀 때 조심할 게 제일 먼저 하는 건 선행사부터 찾아야지. 그래서 선행사를 먼저 찾아놓은 다음에 그때 문장을 보면서 관계대명사가 적합하겠구나, 관계부사가 적합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문장을 쭉 만들어 보고 문장 만든 다음에 해석하는 연습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답을 한번 맞춰보고 아니면 답 맞추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놓은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 수업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해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실수를 했고 문제를 틀렸더라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시 한번 뭐가 잘못됐는지를 짚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더 짚어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익숙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제 해보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A번, B번 문제를 푸는 데다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풀고 나면 다시 이론 설명을 추가로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또 C번하고 D번을 해보면 돼요. 저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이 그어지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해둬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금 동사기초 말고 품사기초를 먼저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해요. 수고했어요.